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을 하고 있는 주진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어딘지 다들 아십니까?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역사박물관 하면 그 서울역사박물관을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먼저 만들어졌고 또 그동안에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택시 운전사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가자고 그러면은 서울역사박물관에다 내려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광화문에서 나오면 광화문을 등지고 왼쪽에 첫 번째 건물입니다. 두 번째 건물이 뭘까요?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보다 광화문 쪽에 더 가까운 곳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고요. 저는 지난 11월 1일부로 관장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로 3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고요. 저는 한국 근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인데 사실 제가 이제 3대 관장인데 제 앞에 관장을 하셨던 분들은 정치학을 하신 분들이 관장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시하고 교육하는 공간인데 이 박물관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부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건국절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건국절 논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건국절 논란과 결합이 돼서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계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취지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전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행히 촛불혁명 그리고 정권 교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런 것과 함께 이 박물관을 정말 역사학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출발이 언제인가? 그것을 역사학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지만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찾고 있어요. 자, 올해가 몇 년 됐죠? 99년이죠. 99년. 그리고 내년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능하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죠. 그래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준비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1948년을 역사학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그것을 둘러싸고 참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작년에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 속에서도 바로 그 건국절을 둘러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소위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역사학계에서는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결코 무슨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그 과정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 보신 기억들 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만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이 건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자기의 역사의 건국의 시점을 굳이 이렇게 뒤로 끌고 오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7월 4일이 미국의 건국 기념일 아닙니까? 그것이 미국 합중국을 처음에 건국했던 때가 아니에요. 처음에 독립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거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아직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 혹시 광화문에 나올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한번 와보시면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 올해가 뭐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해지만 크게 두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저희가 특별전을 대한민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준비를 할 거고요. 곧 다가오는 날이 뭐냐면 제주 4.3의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3월 30일부터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현대사에 정말 커다란 비극입니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의 화해와 치유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3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니까요. 한번 들려보세요. 아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상명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이 강의와 비슷한 그 인문학 특강이라는 것을 주관해서 이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 강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이 굳이 듣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인 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뭐 출장으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온 시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라는 이 시간이 그래도 내가 휴가를 내고 올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기억을 서로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별로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싫어했던 분들도 많이 있죠.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는 다 좋아했다는 뜻입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시 여기 뭐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혹시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로 역사 공부하신 분 있어요? 천재교육. 그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의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예요. 내가.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의 대표였고 그래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의 뭐 선봉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수많은 그 비난도 많이 받고 보수 언론이라든가 보수 야당으로부터 지금도 내가 박물관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아주 격렬한 환영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를 사퇴하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다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박물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서 지금 이제 박물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의 원래 전공 시기, 제가 주로 논문을 쓰고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는 대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예요. 그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인데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거민정 교과서를 100% 다 대표 집필했고 100% 다 합격한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늘 교과서가 나오고 나면 계속 시비를 당하게 되죠. 그 시비를 10년 넘게 겪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근데 저 뒤에서 보일까요? 보이나요? PPT가 보여요? 네. 자, 몇 가지, 처음에 20세기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와 식민지로의 전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세기 한국사라고 한다면 결국 언제부터예요? 1900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시기죠. 대한제국 시기. 여러분, 대한제국이 언제 선포됐습니까? 1897년이에요. 1897년.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요, 제국을 선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조선 왕조라는 말을 쓰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지난해 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 많이 있겠죠? 남한산성의 무대가 되는 바로 그 병자호란에서 청해에게 패배함으로써 청해 속방이 됩니다. 속방. 속방이라는 것은 식민지랑은 다른 거예요. 내정 그리고 외교는 자주적으로 할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의 종주국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례적인 그런 관계인데요. 자, 그런 관계로 있다가 우리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제국이 어떤 과제를 갖고 있었냐면 사실은 자주적인 근대화라는 것을 달성해야만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과제는 뭘까요? 우리 현실의 과제는 뭐겠어요? 뭐 민주화라는 어떤 과제가 있겠죠. 근데 민주화만 해서 됩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발전도 해야 돼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또 뭐 있습니까? 남북 간의 평화적인 관계. 나아가서 뭐 통일까지 이루면 좋겠지만 어쨌든 통일을 바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어쨌든 지금 계속 우리가 핵의 위협에서 뭐 전쟁의 위기에서 또 그것을 뭔가 평화적인 체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제, 이런 게 이 시대의 과제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100년 전에는 20세기의 과제는 자주적인 근대화입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주적인 국가로서 살아남는 것, 그것과 동시에 근대화를 달성해야만 하는 거죠.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제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식민지로 전락했을까? 참 부끄럽고 한심한 조상들이라고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조건에서 전 세계에서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국주의 국가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선진 자본주의 국가예요. 선진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 거의 한 10개도 안 되는 그 나라가 거의 전 세계를 다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그게 바로 제국주의의 시대입니다. 그 제국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국주의가 된 나라 어딜까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이죠. 일본은 처음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간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나중에 만주국, 뭐 중국을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은 벌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패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끊임없는 팽창, 또 끊임없는 확장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이루었다면 그 당시 일본이 받았던 반응처럼 기적적인 일이다. 이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을 달성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설령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단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거를 달성하기가 쉽습니까?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완전히 민주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촛불 시위, 뭐 촛불 혁명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거리에 나갔던 생각들이 있었겠죠. 내가 왜 여기 나가나? 근데 그 생각이 다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예를 들어 광화문 그 촛불 집회의 멋진 사진은 주로 어디서 찍었냐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와보시면 꼭 옥상도 가보세요. 그 옥상에서 바라보는 저쪽 경복궁 청와대 저 뒤에 산의 그 모습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망입니다. 바로 그 옥상 바로 아래 관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그 멋진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를 바라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을 바라보면 광화문 광장이 쫙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기자들이 거의 올라와서 광화문 촛불 집회에 사진을 거기서 찍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또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또 참여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어디서 모여서 뭐 어디서 교육받고 참여했습니까? 각자가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은 각자가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쨌든 뭐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의 과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내 생각과 좀 다른 식으로 가고 있고 내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면 무슨 얘기들을 잘 하냐면 나는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거는 촛불 정신이 아니다. 마치 내 생각이 촛불 정신의 대표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거 봅니까? 안 봅니까?
아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기는 어땠을까요? 20세기 초. 그 당시에 대한제국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국력은 제국주의보다 약하죠. 그게 객관적인 전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은 세계 최고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당장 미국보다 훨씬 약하고 일본보다도 약해요. 일본은 군대가 없죠.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자위대가 있습니다. 그 자위대란 뜻이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군대란 어떤 겁니까? 자기 나라를 침략해오는 외세를 지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남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의 군대는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전제로 돼 있어요. 소위 그게 평화헌법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호시탐탐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이 지금 아베 정권의 정책이에요. 전쟁할 수 있다. 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제일 먼저 가능성 있는 대상이 어딜까요? 그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 미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한번 해답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한 나라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력, 경제력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해낸다. 그게 쉬웠을까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갖다 써놓고 맨날 우리가 약하다는 소리를 징징대는 거예요. 북한보다 약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좀 뭐랄까 좀 약간 재밌는 영화로 나오는 것들 중에 보면 북한의 특수요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최근에 많았어요. 지난번에 왜 김수현이 주인공 바보같이 위장해서 했던 그런 영화. 얼마 전에 정우성 나왔던 영화. 많았죠.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의 특수요원들은. 이건 세계 최강이죠.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요원을 양성하지 못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그 특수요원들은 그 사람한테 번번이 쥐어 터지고 맨날 쓰러지고 그 사람 혼자서 그냥 비밀병기처럼 뭐든지 다 해.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예산은 갖다 써놓고 그거를 진짜 의미 있는 전력 강화에 쓰지 않고 그야말로 뇌물 아니면 하여간 돈을 뒤로 빼돌리고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돈을 안 써서가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방 예산으로 그런 돈을 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전 등록금 여러 가지 복지 이런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현재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비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 학교도 세워야 되고 근대화를 하려면 근대화라는 게 뭐예요? 자, 우선 군대를 양성해서 고급 무기를 들여오고 또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려면.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해요? 학교도 세워야 돼요. 그 밖에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은데 어디다 우선 돈을 써야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당시에 지식인들은 국방비에다 돈을 쓰지 말자고 그래요. 뭐를 하자고 그러냐면 외교를 잘해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자. 외교를 통해서. 자, 외교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교는 힘이 없는 나라에게는 또한 외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중립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군사력을 확보해서 예를 들면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서 승리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돈 쓰느니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열강이 왜 우리를 지켜줘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던 시사 만화예요. 시사 만화. 이 시사 만화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 잘 글씨가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위에 아래로 한글을 썼기 때문에 더 읽기가 힘들죠. 고만 자고 어서 깨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자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전통적인 옷을 입고 있는 조선의 전통 지식인들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양복에 지팡이에 수염까지 아주 그야말로 소위 얘기해서 개화한 사람이죠. 개화한 사람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애국계몽 운동이란 말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 그렇죠? 애국계몽 운동. 애국계몽 운동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아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을 갖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계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깨우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애국계몽 운동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요. 여러분 그 세타령이라는 노래 압니까? 세타령? 뻐꾹 뻐꾹 뻐뻐꾹 저 산으로 가면 뻐꾹 뭐 이 산으로 가면 뻐꾹 그 가사를 말하자면 개사해서 바꿔서 복국, 복국, 복복국. 복국이 뭐예요? 나라를 되찾는 거죠. 복국. 그러니까 뻐국을 복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힘을 길러서 나라를 되찾자.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이제 과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런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열강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국을 선포하고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어서 제국을 선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제국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죠.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그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제 황제를 칭하는 거죠. 황제. 그전처럼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다. 그전까지는 황제는 누구만 칭할 수 있어요? 중국만 황제. 그리고 그것을 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하늘의 아들. 그래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돼. 근데 비로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만들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환구단이라고 들어봤어요? 기억납니까? 환구단?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죠.
환구단 옆에 황궁우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 바로 그걸 왜 만든 거냐면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황제를 선포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일본이 나중에 식민 지배를 하면서 환구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호텔을 짓죠. 그게 바로 지금 웨스틴 조선호텔이라고 소공동에 있는 조선호텔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환구단이 있던 자리고요. 근데 황궁우는 그냥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웨스틴 조선호텔 쪽에 가보시면 황궁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뭐의 흔적이냐면 우리가 제국을 선포했던 흔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력 균형이 뭘로 인해서 깨어지냐면 바로 러일 전쟁으로 깨지는 거예요.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으로. 자, 거기서 뜻밖의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러시아에게 우위를 점하게 됐죠. 그러나 사실 러일 전쟁은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죠. 어디서 벌어졌냐면 한반도와 만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멀고도 먼 전선이죠. 러시아의 핵심부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먼 곳에 있는 전선이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게 일본이 우위에 처하게 되면서 그것을 끝내기 위한 조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바로 미국의 동부에 있는 포스머스라는 데서 그거를 추진을 해요. 자, 전쟁의 무대는 한반도 만주고 전쟁을 하는 주체는 러시아와 일본인데 왜 그 전쟁을 끝내는 회담을 미국의 동부까지 가서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그 회담을 거기서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 때문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제일 만나자마자 첫날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 회담을 성공시킨 공로로 제1회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1회 노벨 평화상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결국 을사보호조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일본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렸지만 러시아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열강이 외교로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그보다 앞서서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개정해서 영국이 그걸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은 게 뭐죠? 이 대개 보면 이 대학을 들어오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고3 때 외웠던 한국사 지식을 점점 이렇게 지워나가죠. 그래서 그나마 1학년 때 그나마 좀 기억을 하고 한 3, 4학년이 되면 내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저 그런 거 안 배웠는데요. 나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교과서를 쓴 사람인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강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 열강도 우리가 식민지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외세가 없었어요. 당시에 대한제국이 가장 믿었던 조선왕조 그리고 대한제국이 가장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였을까요? 이럴 때는 막 틀려도 되는데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나서서 견제해주고 막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히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오히려 더 지원해주고 앞장서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고종이 미국에다가 여러 사람들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뭐 선교사들도 보내고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당시에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우리는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 우리는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궁극적으로는 식민지로까지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외교, 이거는 정말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외교란, 그리고 전쟁이란, 전쟁은 외교의 연장선상 속에 있어요. 외교는 뭐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안 되는데 양쪽의 힘의 균형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죠.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남북 간의 전력, 군사 전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현격하게 약하다,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김일성이 판단할 때 남한의 군사력은 우리보다 훨씬 열세에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면에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압도적인 그런 전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는 누가 있어요? 미군이 있잖아요. 전 세계 최강 미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재래식 군사력의 비교 우위에서 남이 북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과 북의 사이가 뭡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내가 외국 사람들을 뭐 강의도 해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듣는 거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한반도의 정세는 굉장히 위험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거기 전쟁 중 아니냐고 하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참 북핵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성악가가 원래 한국에서 오페라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듣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 날까 봐 안 왔대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홍대 앞이나 뭐 어떤 이런 데 나가보면 다 누가 우리가 지금 전쟁 위기에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다 실컷 다 놀았지. 여러분 전쟁 날까 봐 집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진짜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어요. 바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소위 얘기해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방에 뒤엎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죠.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막아야 되고 또 그래야 사실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이 군대 가서 여러분 아마 다들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제발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전쟁이 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한번 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 우리 뭐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가족이 누군가 죽고 헤어지고 못 찾아서 헤매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게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이 사실은 여기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평화체제가 올 수 있도록 그걸 그냥 누가 남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의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대체로 뭘 생각하냐면 나는 다 알아요. 나는 왜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됐는지 알아요. 그리고 들여다보다 보면 망해도 싸. 저 따위로 나라가 저렇게 움직였으니 망해도 싸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들 뭐냐면 역사 비평가죠. 비평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정치평론가고 역사평론가예요. 근데 내가 뭘 할 건가? 이 과정에서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가치라고 믿는 것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건가? 이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 비평을 해요. 비평. 우리는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오래전에 과거의 일이니까. 하지만 1904년을 살던 사람에게 1910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저 따위로 하니까 식민지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사실은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이걸 많이 암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살았고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가 어땠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는 뭘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이게 입시라는 것 때문에 그저 그냥 암기 과목. 일단 외웠다가 시험 끝나면 다 그냥 집어 던져도 되는 그런 걸로 지금 역사가 많이 인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공사관을 철수시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지킬 것이다,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나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냥 부끄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할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분 특히 이제 젊은 세대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겠죠. 긴 세월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왕이면 좀 일찍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나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뭔가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뭐 아이들을 키운 사람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나이지만 정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비판적이죠. 그런데 소위 얘기해서 나이가 든 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안이 뭔가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냉소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그렇게 한심하다면 그러면 너는 뭘 할 건데? 그러면. 근데 그럴 생각은 없어. 누군가가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누군가 나서서 하는데 그 사람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점에서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는 공정성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제일 분노할 때는 딴 때가 아니라 공정성이 무너질 때 굉장히 분노하죠. 제 말 맞습니까? 아마 촛불 집회에 나온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왜 정유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는가? 아마 그 안에는 그런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한 발전입니다. 요즘 뭐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 속에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힘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불공정한 행동.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정을 느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위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나는 그 분노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분노하세요. 그리고 맞서세요. 그런데 그거를 맞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 100개도 넘죠. 뭐 성적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당한 걸 학교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 성적 때문에. 뭐 아니면 뭐 찍힐까 봐. 하여간 이유가 많아서 그래서 참죠. 그러다 그것이 뭔가 모였을 때 그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식민지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애국개몽운동도 해보고 의병도 일으켜보고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할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시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뭘 했을까? 나는 적어도 그러면 애국개몽운동가가 됐을까? 아니면 의병에 나갔을까? 아니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눈치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실력 쌓아서 출세하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이번 다음 얘기는 뭐냐면 서대문 형무소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가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가보신 분. 지금 거기가 역사관이 돼 있어요. 지금 독립문 그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서대문 형무소는요 대한제국 시기에 세워졌지만 사실 그것을 세운 주체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투옥시켰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병했던 사람들. 그래서 의병했던 사람들을 서대문 형무소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지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가면 저쪽 안쪽 구석에 사형장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형장이 남아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사형장이 거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거기가 사형장이 됐는데 그 앞에 가면 이제 통곡의 미루나무 뭐 이런 나무도 있고 한번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1절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기서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거기서 했었는데 자, 그 공간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가장 최초로 의병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강년이라고 하는 의병장인데요. 이강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허위예요. 허위. 아마 여러분들이 이강년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허위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 텐데, 허위는요, 대한제국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식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1905년에 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대한제국의 군대가 가서 막았어요. 그런데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죠?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 다음부터 군인들이 의병에 많이 참여를 해요. 하지만 그래서 많이 전력이 강화됐지만 일본군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의병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들은 왜 자기의 목숨을 내놔 가면서까지 의병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때 의병을 한 사람들은 결코 대한제국에서 대접받던 고위 관료들이 아니에요. 허위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의병장들은 그냥 지방에서 뭐 서당 훈장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의병에 또 병사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평민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한제국을 위해서 왜 자기 목숨을 왜 내나요? 근데 그들은 의병을 했어요. 그리고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저기서 사형을 당합니다. 저들 중에 그래도 그 허위는 그의 호가 왕산이에요. 왕산. 여러분, 서울에 왕산로가 있는지 압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왕산로가 어디냐면 동대문에서 저기 신설동 청량리로 가는 그 큰 길 있죠. 그 길 이름이 왕산로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교통방송을 들어보면 교통정보에 왕산로가 지금 어떻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왕산로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왕산로는 바로 허위의 호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퇴계로, 충무로 이렇게 그 호에서 따와갖고 하듯이 그게 왕산로인데, 사실 이분의 후손들은 우리 국내에서 아무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러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또 저 카자흐스탄으로 또 끌려갔다가 거기서 지금 다 살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의병 안 하고 눈 감고 그냥 불의를 보면 참고, 불의 보면 참을 수 없다가 아니라 불의를 보면 그냥 참고 우린 대부분 살잖아요. 그죠? 그랬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저렇게 그 사형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강년이고 이분이 허위고, 이분이 이제 이인영인데, 이인영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분은 의병들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의병들끼리 다 모여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때 총대장이 됐던 사람이 바로 저 이인영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화두를 저 사람이 던졌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총대장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상을 치르러 고향을 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무책임한 거죠. 하지만 당시의 유교 지식인들에게 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에게 효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잡혀서 그도 역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사형당한 사람이 바로 저 이재명입니다. 저기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고 똑같은 한자도 똑같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사형을 당했냐면 바로 이완용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체포됐어요. 죽이진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칼로 찔러서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젊고 정말 잘생긴 청년인데 그는 사실은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민까지 간 사람이 왜 국내로 돌아와서 저런 일까지 해야 했을까? 자, 우리는 저런 분들을 뭐 의사니 열사니 해갖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안중근 의사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의사가 닥터 의사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의사, 열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어때요? 그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죠. 아, 참 훌륭하신데 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죽을 생각은 없어. 그렇게 힘든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의 성공을 한다는 것과 역사에 성공한 사람, 역사에 남는, 역사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죽이려고 했던 이완용.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죠. 최고의 엘리트. 여러분 아마 유경공원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으로 학교를 세워서 신식 교육을 시키고 거기 출신, 미국 공사관의 참사관,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지냈고 그는 바로 독립협회의 창립 멤버죠. 초대 위원장이고 2대 회장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친일파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뭐 칼도 맞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어쨌든 아주 성공적으로 대접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잘 살았죠. 하지만 이완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매국노라고 그러고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고 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 그런 얘기 얼마 전에 나왔었죠. 독립운동 하면은 뭐 3대가 망하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산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친일파이길 바래요? 독립운동가이길 바래요?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고생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만주 벌판을 떠돈다고 소식도 없고 나는 맨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부럽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에서 배울 때는 쉽게 또 그런 말을 하죠. 저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역사를 그냥 암기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는데 드라마에서는 서로 엇갈리고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결말도 알아. 저 악의 화신이 나중에 분명히 응징을 당할 것이다.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모르죠, 드라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 많으시죠?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 처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그 친구는 추상호, 일명 속사포. 뺀질이긴 해도 나름 신흥 무관학교 마지막 멤버야. 아유 요거하고 다른다. 그 항일 운동이라는 거, 그 욱하는 마음이 한 3, 4년 갑니다. 근데 그것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고난푼 없이 이러는 거는 좀.
자,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사실 그가 한 대사 중에 그리고 이제 그를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생계형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배신자가 됐지만 이정재가 이 조진웅을 찾아가서 얘기를 같이 거사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 뒤에다 대고 이정재가 하나의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과거 신흥무관학교 학생 시절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에 어서 무기를 준비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이정재가 하니까 저 속사포가 바로 참가하겠다고 해요. 그 말에.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뭐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장면이 나와요. 자, 바로 이 속사포의 역할을 했던 속사포의 뭐 모델은 아닌데 이 대사는요 실제로 존재했던 내용입니다. 그는 바로 김경천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김경천. 아마 김경천을 아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니까. 그는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실제 그 일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건데요. 여름이 장차 끝나가고 초가을이 오려고 한다. 여러 유지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군사 행동을 하기가 불리하니 어서 무기를 준비하여 가지고 압록강을 한번 건너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압록강은 고사하고 개천도 못 건너가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영화 대사로 활용한 거죠. 정말 그 영화를 만든 최동훈 감독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 대사는 사실은 역사학자들도 잘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경천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한제국의 군인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 육사에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인 집안이죠. 그리고 일본 육사까지 국비 유학생으로 갔으니까 정말 군사 엘리트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선배가 여기서 배운 군사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독립운동에 쓰면 되지 않느냐. 그 설득에 결국 졸업을 하고 기병 장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도 이게 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나중에 만주나 러시아에서 활동할 때 백마를 주로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별명이 백마탄 김경천 뭐 그런 이름으로 불리웠고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사직공원 건너편에 있는 일대가 그의 집이었고 그런데 그가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주로 망명을 해요. 그가 그때 만약에 그냥 일본 군대에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의 후배 중에는 나중에 일본군의 장군까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정말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군사 인재였는데 그가 모든 재산과 자신의 가능성과 미래를 다 내던지고 만주로 갑니다. 가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하나의 그 뿌리를 신흥무관학교에서 찾겠다고 최근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신흥무관학교가 뭐냐면 바로 군사 지도자를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과 군사적인 전쟁을 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체로 군사 경험이 없죠. 군사 훈련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김경천 같이 일본 육사를 나온 사람이 거기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정말 환영을 받았죠. 영화에서는 학생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는 교관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아까 그 대사가 원래 일기 내용이 그건 거예요. 자, 말들은 뭐 큰 소리를 다 치는 거죠. 어서 무기를 준비해서 압록강을 건넜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압록강을 건너? 그 전력을 가지고. 개천도 건널 전력도 안 되는데.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비극적으로 당시에 스탈린 정부는 이 조선인들을 믿지 않았어요. 조선인들이 언제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소련을 공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조선인 독립군 지도자들을 계속 잡아들입니다. 체포를 당해서 그는 감옥에 가게 돼요. 이게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일본 육사를 나오고 일본 장교였던 사람이 그걸 버리고 만주로 찾아왔고 러시아에서 그런 활동했던 사람한테 정말 치욕적으로 일본의 간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갔다가 그가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당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들을 그야말로 기차에 태워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다 그냥 집어 던졌죠. 자,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카자흐스탄으로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다시 체포돼서 수용소에 보내졌고 그때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있고 멀리 있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 변화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페이스북에다 쓴 글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과연 잘 산 걸까? 회의가 오기도 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결국은 그는 1942년에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런 그가 1959년에 재심을 통해서 복권을 받아요. 그때까지 그는 뭐예요? 기록에 일본의 앞잡이, 일본의 간첩이었어요.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슬플 때가 언제냐면 정말 무슨 독립군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했다. 이거는 정말 오히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뭐 중국이나 소련 이런 데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또는 자기들끼리 서로 의심해서 밀정이라고 생각해서 죽인 경우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행복인가.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늘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를 남의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내가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뭘 생각했을까? 그런 것을 갖게 되면요.
역사가 자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고, 어쨌든 그의 일기장, 경천 아일록이라는 일기장은 그 당시 소련이 압수했다가 2005년에, 이때는 소련이 무너지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반환을 받아요. 2005년에.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한테 알려졌고, 2015년에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이름은 전부 다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죠. 뭐 니콜라이, 뭐 블라디미르,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가 쓴 시 한 편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맥커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집신이에요. 집신. 그러니까 러시아식의 집신입니다. 이걸 일단 아시고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그때 그가 쓰면서 뭐 고친 흔적들도 있죠. 여기 보면. 자, 제목이 불쌍한 독립군 총을 벗은 후. 영하 40도 시베리아 추위에 여름 모자 쓰고서 헛저고리로 밑 빠진 맥커리에 간발하고서 벌벌 떨고 다니는 우리 독립군. 간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을 뚫뚫 마는 거예요. 그걸 간발이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결박한 철사를 벗겨 화려강산 옛빛을 보려 하였더니 경박한 사람들은 코웃음하며 부모나 찾아가서 보려무나 서산에 지는 해는 쓸쓸도 하다. 너의 고향 이곳에서 몇 천리더냐. 널 기르신 너의 부모 이곳 있으면 너의 모양 보고서 어찌하리요. 어떠하리요. 자, 이게 그가 쓴 시입니다. 자, 이 모습 속에 독립군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독립군 하면 뭔가 굉장히 멋있게 하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시베리아 그 추위에 여름 헛저고리 입고 벌벌 떨면서 다니는 그게 그 당시의 독립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서 경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실주의자들이 볼 때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고향 가서 부모나 찾아가 봐라. 근데 그 모습을 만약에 그 부모님들이 봤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여기에 등장하는 그 젊은이들, 독립군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했던 사람들 명단 저기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역사학과 교수로 30년을 지낸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 역사학을 전공하지는 않은 분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알겠어요? 심지어 교과서에서 배운 의병장조차도 기억 못 하잖아요. 다 까먹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의 끝장면에 가면요, 해방이 됩니다. 그때 독립군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고향에 간다는 어떤 그 기쁨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왜 그 오달수가 하정우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죽으러 가면서 전지현에게 그 말, 우리 잊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남기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계속 울먹였어요. 역사학자로서 그 심정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상태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1948년에 와서야 건국이 됐고 그 전까지의 독립운동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서 국정교과서도 폐지시켰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저 같은 사람이 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역사는 기억이죠. 근데 기억을 뭘 통해서 하는 거냐면 기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기록을 많이 남길 수가 없었어요. 남겼더라도 압수당하거나 뭐 잡힐까봐 불태워버리고, 뭐 밀정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사진 찍었다가 그 사진 때문에 나중에 체포되잖아요. 그래도 사진도 못 찍어. 그 안에 다 메타포가 있는 거죠. 앞에 사진 찍는 장면에 저 사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분명히 비극이 생길 것이다. 그분들도 다 자기의 젊은 시절이 있었고 우리와 같은 꿈을 꾸었고 우리와 같이 누구를 사랑했고 그런 사람이고 정말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래 살아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슬프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은, 사실 그게 박물관이 있는 이유죠. 역사 박물관이 있는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살아나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한번 역사에서 찾아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고 찾아가 보시고 시간 나실 때 뭐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한번 역사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이런 데 좀 가보세요. 뭐 독립기념관도 좋고요. 거기에서 무슨 역사의 무게에 너무 짓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다 나가서 뭐 안중근 의사처럼 뭐 아베를 가서 쏴주기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재밌게 사세요. 하고 싶은 꿈을 이루세요. 하지만 좀 그와 동시에 기억하려는 노력. 암기해서 여러분들 보고 시험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좌표가 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30살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 생활 30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갑 넘어서 공무원이 됐어요. 뭐 이런 이상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역할,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역할, 뭐 교학사라는 이상한 교과서 만들어서 그걸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뭐 박정희 기념관 같은 거 만드는 거에다가 국고 지원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98년에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걸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월급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그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했습니다. 의병을 한다. 뭐 독재화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다. 이걸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주체이지, 주체는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으면 난 그걸 즐기기만 하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라는 거죠. 그게 20세기 한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되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정말 세계사적인 기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럴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분명히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사실 여러분들의 좀 질문도 좀 받고 싶었는데 미안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해놓고 기회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으면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찾아오십시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망 좋은 관장실에 모셔서 제가 차를 한 잔씩 대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